그러면 늦어요. 네네. 뭐 가능하면 30대부터 최소한 한 40대, 50대부터 노후 자금이 10억이 있어야 됩니까? 7억이 있어야 됩니까?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트러스톤 자산운용 연금포럼의 강창희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그 대표님 영상을 좀 찾아봤거든요. 아이, 근데 뭐 레전드 영상이 있더라고요. 아이 또 조회수가 거의 255만 회? 재테크에서 이렇게 나오기가 사실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까운데 보통 뭐 먹방이라든지 게임 이런 쪽에서 많이 나오는데 네, 그만큼 또 내용이 좋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본다면 네. 그 노후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만큼 예, 좀 불안해하고 네, 준비를 많이 해야겠다 네. 그런 니즈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또 궁금한 부분인 게 네. 어떻게 하다 이 노후 관련, 연금 관련해서 전문가가 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 저는 이제 1973년에 네. 한국거래소에 들어와가지고 네. 그다음에 대우증권 그 동경 사무소장을 하면서 좀 그 일본이 우리보다 20년 정도 고령 사회가 앞서가고 있는데 그 모습을 미리 본 거, 네. 그게 이제 도움이 됐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이제 그 나중에 자산운용사, 그러니까 펀드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의 대표를 좀 2번 했는데, 그걸 하면서 보니까 운용업이 성공하는 데는 운용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네. 투자자들이 이 단기 시황 전망에 쫓겨가지고 샀다 팔았다를 해서는 안 되는구나. 예, 장기 분산 투자의 원칙을 지키도록 설득하는 게 중요하구나. 그걸 이제 제가 깨닫게 돼가지고 제 나이 또래 된 일본이나 미국의 사람들이 하는 걸 이렇게 보니까 그 투자교육연구소장이라는 명함으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도 저걸 하면 되겠구나. 또 내 적성에도 맞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대표를 하면서도 그 투자교육 활동을 했는데 그 회사가 그 외국 회사에 팔렸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장에서 나오면서 뭘 할까 하다가 제가 이제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님한테 그 미래에셋이 투자교육연구소를 만들면 이러이런 좋은 점이 있을 겁니다. 제안서를 냈더니 그게 받아들여져 가지고 거기서 9년 동안 제가 그 일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보니까 이 뭐랄까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가 시작이 되니까 네. 그 저한테 노후 설계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답을 하려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노후 설계 이런 공부도 하게 돼가지고 그 후에 이제 제가 거기서 나와서 또 1인 연구소를 만들어서 그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트러스톤 자산운용에서 네. 밖에서 하지 말고 자기네 안에 들어와서 하면 어떠냐. 그래서 연금 포럼이라는 이 사회공헌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네. 제가 지금 이 활동을 벌써 7년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적성에도 맞고 또 지금 우리나라의 분위기에도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게 저희 채널을 보시는 분들의 연령대를 저희가 이제 분석해 볼 수가 있거든요. 네. 30대, 40대, 50대 순이에요. 네. 제일 많으신 분들이. 네. 근데 사실 어떻게 본다면 한 네. 30대, 40대 네. 이분들은 뭐 내가 지금 당장 뭐 노후 준비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요. 네. 제가 제 이제 영상도 보셨다니까. 네. 저는 사실은 제가 올린 그 영상의 댓글을 제가 겁이 나서 못 읽거든요. 저도 잘 안 읽어요. 그 부동산 같은 거 제가 좀 비관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네네. 이 좀 욕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네네네. 심장마비 걸릴 것 같아서 못 보는데 제가 최근에는 많이 이렇게 보는 게 뭐냐면 아주 그 최근에 기억나는 걸로는 어떤 분이 댓글을 이렇게 썼더라고요. 제가 34살인데 네. 지금 이 영상을 본 게 행운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댓글이 올라오고요. 많은 분들이 한 10년쯤 전에 이런 거를 영상을 봤더라면 좀 지금이 달라졌을 텐데.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는 또 이 퇴직예정 공무원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했더니 강의가 끝나니까 한 분이 공단 측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식의 교육을 10년쯤 전에 마누라하고 같이 듣게 해줬어야지. 지금 혼자 와서 들으면 내일 모레 퇴직인데 언제 준비하란 말이냐. 그리고 권한은 마누라가 다 갖고 있는데 내 말 안 듣는 마누라는 누가 설득하란 말이냐. 듣고 보니까 그렇겠구나. 네. 사실은요. 이게 노후 설계니까 노인들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그러면 늦어요. 네네. 뭐 가능하면 30대부터 최소한 한 40대 50대부터 이런 문제를 미리미리 생각해보고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하구나. 네. 저도 지금 우리 나이로 75세거든요. 네네.
이제 이 나이쯤 돼 보니까 아, 옛날에 그렇게 했으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했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늦은 거죠. 깨달으면은. 네네. 그래서 제 생각은 뭐냐면 이 30대, 40대 이 젊은 시절에 간접적인 경험으로 책을 읽는다든지 누구 얘기를 듣는다든지 그래가지고 이런 그 100세 시대의 후반 인생 설계에 대해서 이 필요성을 깨닫는 게 참 중요하구나. 네네. 그래서 제가 요즘은 이 젊은 분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하면은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할까 해서 이런 강의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제가 이 채널도 지금 말씀대로 젊은 분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저는 젊은 분들에게 중요성을 좀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네. 노후 준비라는 게 네. 닥쳐서 준비하면 의미가 없고 네.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그런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막 확 와닿거나 네. 그런 게 없는데 아마 이제 그 대표님 말씀을 들으시면은 네, 그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좀 준비를 해야겠구나 네. 생각이 드실 것 네.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그렇다면은 네. 그 노후 준비 네. 뭐 이렇게 막연하긴 한데 네. 약간 좀 대략적인 그런 개요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네. 우리가 그 100세 시대니까 노후에 행복하기 위해서는 노후 자금이 10억이 있어야 됩니까? 7억이 있어야 됩니까?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질문을 많이 받는데 네네. 저는 그거보다도 이 우리나라에 이 퇴직하면서 노후 자금을 10억, 7억 갖고 있는 분이 자기 사는 집 말고 네네. 그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그런 말대로 속만 터지죠. 근데 저는 그 몇 억의 노후 자금의 문제가 아니라 노후 설계, 생애 설계의 발목을 잡는 세 가지 착각이 있는데 네. 이 착각에 빠지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네. 또 몇 억이 없다고 하더라도 착각에 빠지지 않고 미리미리 준비만 잘하면 얼마든지 행복한 노후를 맞을 수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착각이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인생에 80, 80 이유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계획을 세우는 분들도 보면 80 이후를 생각하는 분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다 아시지만 요즘 시중에 유행하는 말 중에 재수없으면 120살까지 산다. 옛날에 100세였는데 요즘 120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요즘 뭐 300살, 뭐 1000살 뭐 이런 분들도 있는데 네. 도대체 그 긴 인생을 뭐 하고 살 건가? 뭐 먹고 살 건가? 네. 이런 준비를 젊을 때 미리미리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는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조용히 오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그렇죠. 저도 4년 전에 노모가 92세로 돌아가셨는데 네. 한 3년쯤 아프셨거든요. 네네. 많은 분들이 이 뭡니까 이 그 길게는 2, 3년, 짧게는 10년 정도를 앓으면서 네네. 돈 문제, 외로움 이걸로 고생하다 가거든요. 네네네. 저는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자기 발로 화장실만 걸어다니다가 세상 떠나도 얼마나 좋을까. 이 존엄에 관계가 된 거거든요. 네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많은 분들이 자식이 자신의 노후라고 생각하고 있는 돈 다 퍼부어놓고 노년에 쪽방에 사는 분 많거든요. 자녀 리스크라고 하죠. 네네. 여기에 걸려버리면 몇억 원의 노후 자금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적어도 30대, 40대부터 이 자녀 리스크라고 그러는데 자녀에 관련된 문제, 네. 그다음에 이 건강에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이제 갖고 있는 재산의 구조 조정 문제, 더 중요한 거는 아까 말했지만은 100살까지 120살까지 뭐 아니더라도 100살까지 사는데 도대체 퇴직하고 30년, 40년 뭐 하고 살 건가?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몇 억의 노후 자금이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나머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몇 억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노후 자금과 함께 그런 몇 가지 요인들의 리스크 요인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찍 깨닫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 방금 이제 세 가지 착각이라고 예. 하셔서 예. 뭐 80세 이후로는 인생이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다든지 예. 그 다음에 예. 또 이렇게 자기가 그냥 갑자기 화장실 가다가 갑자기 그냥 죽을 줄 안다든지 그리고 예. 또 약간 좀 의외이면서 좀 뼈 때리는 그런 말이 자녀 리스크. 그렇죠. 어떻게 보면 뭐 자녀가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막연한 그런 예. 생각이 있는데 네. 이런 부분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나 좀 궁금한 게 예. 그 예전에 예. 노후 관련, 연금 관련해서 예.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하게 된 계기가 예. 일본의 사례라든지 그런 예. 다른 나라의 사례를 통해서 예. 그런 것들 먼저 봤기 때문에 예. 아 우리나라도 찾아오겠구나라고 생각을 네.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그렇다면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방금 이 말씀하신 이런 사례들이 이미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1947년생인데 네네.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가 47년생부터 시작하거든요. 네. 그 2차 대전 끝나고 2년 후, 되게 전쟁 끝나고 2년 후부터 애를 많이 낳거든요. 그렇죠. 그동안 참았던 거 한꺼번에 나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는 60세기 때문에 이제 그 뭡니까 2007년이 되면 60살이 되겠죠. 네네. 그런데 2000년 초쯤 되니까 한 3, 4년 전에 보니까 이 노후 준비에 대한 그런 자료들이 그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은퇴 준비에. 근데 보니까 돈 문제는 전체로 보면 한 10%나 20%고 네. 뭐 하고 살 건가? 그다음에 부부 이런 사이의 화목 문제는 어떻게 할 건가? 또 혼자 사는 노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할 건가? 그다음에 자녀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건가? 그다음에 건강은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하더라 이거죠.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면은 그냥 이 뭡니까? 노후 자금을 몇 억 원씩 들고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선진국은 뭐냐? 세상 떠날 때까지 최소 생활비 정도를 이 공적 사적 연금으로 확보하고 있는 나라가 선진국이더라고요.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일본의 내각부라고 하는 데서 이 그 뭡니까? 이 65세 이상 노인분들한테 물어봤어요. 네. 당신의 지금 주 수입원은 뭡니까? 주 수입원이. 네. 그랬더니 물어보니까 이 선진국 사람들, 미국, 일본, 뭐 독일 이런 사람들은 공적 사적 연금입니다. 그러니까 연금으로 최소 생활비 정도 확보하고 있는 나라가 선진국이더라고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는 최소 생활비 정도를 연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학교 선생님, 공무원, 군인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안케이트 조사를 했더니 미국, 일본은 70~80%가 연금이라고 대답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주 수입이 연금입니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17%밖에 안 돼요. 네. 왜냐면은 아까 말한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나라 노인분들은 뭘 먹고 살았을까? 뭘 먹고 살았냐? 이 1980년대의 통계를 보니까, 조사한 걸 보니까 자녀의 도움입니다가 72%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 후에 줄어들어가지고 최근에 조사한 걸 보니까 자녀의 도움이라는 대답이 2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자식들은 이제 도움을 안 준다는 거죠. 현실을 자각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뭐냐? 결국은 이 연금이 노후 자금으로는 가장 중요한 수단인데 우리는 재테크에서 몇 억 모으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게 아니고 연금은 그 대신 20년, 30년 장기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30대부터 우리 말은 소위 삼층연금, 네. 국민연금은 자동적으로 들잖아요. 네. 퇴직연금은 또 회사 들어가면 또 자동적으로 드는데 문제는 그거에 대해서 무관심이 문제잖아요. 요거에 관심을 갖고 이 퇴직연금을 어떻게든지 이렇게 운영을 잘해서 늘릴 생각을 해야 되고 그걸로 모자라니까 개인연금을 들어가지고 이제 삼층연금으로 최소 생활비 확보하는 게 이게 노후 준비의 가장 핵심인데 네. 우리는 재테크를 해서 몇 억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그냥 온 나라가 이 재테크 붐에 지금 빠져 있는 거죠. 그걸 저는 조금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요. 네. 이제 당신이 주식 투자, 펀드 투자 하시죠? 왜 하세요? 물어보면은 우리나라나 일본 사람한테 당신 주식 투자, 펀드 투자 왜 하세요? 그러면 그쪽에 대답이 그 질문이라고 하세요? 돈 벌려고 하지요. 돈 벌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에 좀 교육을 받은 사람한테 투자 왜 하세요? 물어보니까 노후 대비로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 노인들이 대답한 거겠지. 아니고 20대, 30대, 40대 직장인들도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금이 중요해지고 또 이 30년, 40년 장기적으로 준비를 하니까 이 소위 장기 투자, 분산 투자가 가능한 거죠. 그런 문화가 정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우리나라랑 그런 미국이나 그런 주식 투자에 접근하는 방식이 그렇죠. 대답을 한 거 들어보니까 확실히 미국 쪽은 장기 투자 관점에서 나의 그 노후를 위해서 하는 거고 우리나라는 단순하게 그냥 돈 벌려고 하는 거고. 그렇죠. 최근에 혹시 언론에서 미국의 퇴직연금 100만 장자들이 뭐 20몇만 명이 있다 이런 얘기 혹시 보도에 보셨을 거예요. 네네네. 그 미국의 휘데리티라고 하는 세계적인 자산운용사 있잖아요. 네. 그 자산운용사의 이제 고객 중에서 우리 퇴직연금 중에 DB형은 회사가 책임져 주는 거고 DC형은 이 가입자 책임
이 근로자들이 자기가 운용을 해가지고 수익을 많이 내면 많이 받고 그러잖아요. 네. DC형 퇴직연금으로 이 1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11억 정도를 이렇게 모은 계좌 수가요. 네. 금년 8월 말 현재 41만 계좌고요. 그 다음에 이 IRA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말하면 IRP, 개인형 퇴직연금. 그렇죠. 네. 이걸로 또 100만 달러 이상 그 모은 사람이 31만 명이더라고요. 그런데 피델리티가 미국의 퇴직연금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시장 점유율이 20% 정도 되니까 그거의 5배 정도 사람들이 퇴직연금 100만 장자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건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은 회사를 취직할 때 이 회사가 퇴직연금 제도가 제대로 돼 있는가? 네. 그리고 이제 내가 내면은 매칭이나 그 회사가 내주거든요. 네. 우리는 회사가 자동적으로 내주니까 관심들이 없는데, 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이 내 노후의 제일 중요한 수단이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운용을 열심히 해서 이렇게 100만 달러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서 배운 주식 투자, 펀드 투자 지식으로 다른 자산을 운용하는 데도 활용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기가 DC형 연금 직장에서 가입하고 있는데도 그거는 원본 보장형에 집어넣고 그냥 무관심하고 네. 오히려 돈을 꾸어서 지금 주식 투자하고 그러기 때문에 빅투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게 문제라는 거죠. 예. 그 정도로 연금의 중요성이 선진국은 우리와 아주 크게 다르다. 인식을 하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다. 네. 우리도 지금 그런 생각이 이 직장인들한테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열심히 그걸 강조하고 있죠. 그러면 그 퇴직연금을 뭐 네. 일단 뭐 국민연금도 있고 일단은 그다음에 네. 회사에서 가입하는 그런 연금도 있고 네. 개인 또 스스로 네. 준비해야 되는 그런 또 연금이 있는데 네. 뭐 사실 국민연금이나 뭐 회사에서 관리하는 거는 뭐 개인이 이렇게 관여하기는 좀 구조적으로 어려운 게 있고 네. 개인이 지금 준비하는 그런 연금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면은 이 연금을 정말 장기적으로 내가 진짜 그 퇴직연금으로 100만 장자가 되기 위해서는 네. 어떤 그런 투자 철학? 저는 그 네. 미국에서는요. 네. 그 퇴직금 100만 장자, 그러니까 100만 달러. 네네. 이거 우리 돈 한 11억 원 정도. 그렇죠. 네. 그 이렇게 아까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여러 가지 수준으로 볼 때 1인당 국민소득이라는 걸 볼 때 우리가 뭐 100만 달러까지는 좀 무리가 있더라도 그거의 절반 정도. 네. 그러니까 한 50만 달러 정도를 직장인이 맘먹고 한 20년, 30년 잘 하면은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네. 예, 그리고 거기다가 국민연금 하고 개인연금 합쳐서 하는데 그 퇴직연금도 우리가 지금 앞으로 지금 가입자 수를 보면은 DC형이 절반을 넘고 있어요. 앞으로 대부분이 DC형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근로자들이 그거를 자기가 이제 이게 내 노후에 정말 중요한 거다 생각하고 열심히 그걸 운용을 해야 되는데 네네.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DC형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직장인이 20년, 30년, 40년 장기로 이 적립식으로 넣어가는 거잖아요. 네네. 1년에 1개월분 그 뭡니까 퇴직연금이 불입이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또 거기다가 IRP라서 개인연금을 넣어가지고 하니까. 네. 그러기 때문에 이 DC형 퇴직연금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 네. 그리고 개인연금 네. 이거는 이 20년, 30년, 40년 장기로 적립식 투자를 하는 거다. 펀드에. 네. 장기 적립식 펀드 투자다. 이거를 먼저 깨달아야 돼요. 네. 그러면 적립식으로 펀드 투자할 때 또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적립식 투자의 마력, 위력에 대해서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의외로 간단한 건데 그거를 이해를 못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요. 한 달에 10만 원씩. 네. 그 다음에 1년이면 120만 원. 네. 그 다음에 10년이면 1200만 원을 적립식으로 펀드 투자를 시작했다. 그러면은, 이제 시작할 때 펀드의 가격이 10,000원이었다. 네. 그리고 시작을 했는데 5년이 지나가지고, 재수없게 그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5년 후에 펀드 가격이 2,000원이 됐다. 네. 그럴 수 있죠. 정말 많이 빠졌네요. 10,000원이 떨어져서 5,000원이에요. 정말 5년 재수가 후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네. 그때부터 반등을 해서 5년 동안 계속 올라가지고 10년 후가 되니까 원위치 10,000원이 됐다. 네네. 그러니까는 10년 동안에 10,000원, 2,000원, 10,000원을 했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간 내 돈은 1,200만 원이다. 그러면 여러 가지 가격에서 펀드를 샀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우리 MC께서 생각하시기에 이 1,200만 원 들어간 거에 이 평가액이 10년 후에 얼마쯤 됐을 것 같아요?
매달 불입을 예, 매달 불입했다면. 뭐 이건 뭐 사실 제가 천재가 아니어서 뭐 그냥 대충 못하지만 예. 일단 플러스는 나긴 났는데 한 50% 정도 났으려나? 네. 그래도 보통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10,000원에서 2,000원 떨어졌다 다시 10,000원 됐으니까 뭐 본전 정도 돼 있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네. 2,410만 원이에요. 수익률이 2배가 넘었어요. 2배 이상이 넘어. 예, 왜 그러냐? 그 2,000원, 3,000원을 때 많이 샀으니까. 근데 보통 사람들이 야심차게 적립 투자를 시작을 했다가 한 3개월째 계속 떨어지면 김새가지고 에이 포기해버리거든요. 근데 이 퇴직연금은 이게 기간이 20년, 30년, 40년 뭡니까? 퇴직할 때까지 넣어야 되니까 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쌀 때는 많이 사고 비쌀 때는 더 사고. 다만 이제 도중에 우량펀드를 잘 고르는 건 중요하겠죠. 네.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도 퇴직연금 퇴직할 때쯤 돼서 50만 달러, 네. 한 5억 정도 만들고, 네. 근데 거기다 국민연금, 그 다음에 개인연금 하면은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죠. 미리부터 맘만 먹고 하게 되면. 이제 그런 노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투자가들에게 당신은 펀드 투자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언제예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네. 뭐라고 하냐면 60%가 DC형 퇴직연금 회사에 입사해가지고 그거 해야 되니까 네. 그때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투자와 이쪽에 노후자금 재테크 투자가 따로 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 ISA라는 게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라는 거 있잖아요. 네. 세제댁 받는 그런 상품들에다가 주식 투자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빨리 좀 이해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당연히 이제 그 투자 대상은 잘 골라야 되는 게 맞는 그렇죠.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네. 정말 자기가 개별 종목을 정말 잘 고를 수 있다라고 네. 한다면 골라서 하면 되는데 네.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네. 뭐 미국 시장이라든지 네. 아니면 우리나라 시장이라든지 네.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네. 그런 자산을 잘 골라서 네. 요즘은 ETF도 워낙 잘 나오니까 네. 네.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셔도 퇴직연금에 뭐 좋을 것 ETF도 같습니다. 투자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뭐 주식 투자에 대해서 약간 좀 두려움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네네. 그 부분이 사실 핵심인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최근에 또 시장이 한번 또 크게 흔들리기도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리스크 관리 네. 어떻게 이제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까? 그 저는 이제 주식 투자를 이렇게 요 작년 금년에 네네. 동학개미해서 눈을 뜬 거는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네네. 근데 이제 제가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작년에 어느 대형 증권사의 고객 중에 네. 이 20대 고객, 네. 20대 고객이 주식 매매 회전율을 이렇게 조사해서 발표한 게 있더라고요. 네네. 그 회전율이라는 하는 것은 1년에 몇 번 사고 팔고 하느냐가 회전율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놀란 게요. 작년에 1년 동안에 우리나라 어느 대형 증권사의 20대 고객의 주식 매매 회전율이 6,800%였더라고요. 6,800%. 예. 어마어마해요. 근데요, 100%면 한 번 사고 팔고 한 거거든요. 그렇죠. 한 회전한 거예요. 맞아요. 네. 대개 세계적인 운용사들의 평균 회전율이 1년에 20 내지 30%거든요. 그러니까 약 4년이나 5년에 한 번씩 돌리는 거예요. 근데 68%라는 건 뭐냐? 68회전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 주식을 사고 팔고 하니까 거기에 쏠리게 되면 언제 회사 일은 할 거고 또 그렇게 단기로 사고 팔고 해가지고 과연 이 수익은 낼 수 있겠는가? 이 보통 좀 투자의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단기 이 전망은 이게 불가능하다는 생각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단기 전망은. 네네네. 근데 그렇게 않고 6,800%는 일주일에 한 번씩 사고 팔고 했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냐면 저는 이제 제가 강조하는 게 이 리스크를 관리하는데 이 주식 투자에 관한 리스크는 두 가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첫 번째 리스크는 뭐냐면 시장 리스크, 마켓 리스크죠. 네. 아무리 내가 좋은 주식 삼성전자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작년 봄에 막 코로나 사태 나가지고 그냥 갑자기 떨어진다든지 9.11 테러 나서 갑자기 떨어진다든지 이런 거는 그런 일이 날지를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언제 올지 또 그런 기간이 언제 지나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네. 뭐냐 이런 그 급작스러운 그런 폭락 상황이나 급락 상황이 언제 올지 언제 지나갈지를 모르니까 내가 우량 주식만 갖고 있다면은
그때가 지나갈 때까지를 기다리면 된다.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네네.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하면은 그냥 썩은 뭐 불량 주식 갖고 있으면서 물리적으로 뭐 10년, 20년 갖고 있으면 되는 장기 투자냐? 네. 아니라는 거죠. 네. 우량 주식을 갑자기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그런 비상 상황이 지나갈 때까지를 기다리면 된다는 생각으로 기다리는 게 장기 투자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켓 리스크는 장기 투자를 해결을 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개별 종목 리스크가 있는데 아무리 시장이 같이 오르더라도 이게 불량 주식 갖고 있으면 안 오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 좋은 종목을 골라야 되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뭡니까 유튜브에서 그런 종목 소개하는 것도 좀 보고 그 다음에 자기가 기업 방문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신이 아닌 이상 아무리 노력을 해도 100% 좋은 종목을 고르기는 힘들잖아요. 힘들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5종목, 10종목, 20종에 분산 투자를 하라. 그래서 분산 투자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분산은 세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종목 분산인데요. 그 석유주하고 항공주를 같이 사면은 이 석유값이 오르면 항공주는 떨어지지만 석유주는 오르니까 네네. 그런 식의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소위 포트폴리오를 짠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몇 개, 10종목, 20종목에.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 나이나 내 형편에 비해서 공격적인 상품의 비율을 얼마나 할까.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 같이. 네네. 그리고 채권형이나 CMA처럼 안정적인 상품의 비율을 어떻게 정할까. 그렇게 하는 분산을 리스크 크기별 분산이라고 그러거든요. 네네. 그리고 요번 달에도 50만 원, 다음 달에도 50만 원 이렇게 시간을 분산하는 분산 투자. 그 분산 투자 세 가지. 종목별 분산, 그 다음에 리스크 크기별 분산, 그 다음에 이 시간 분산. 네. 이 분산 투자를 통해서 개별 종목 리스크를 방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 분산 투자를 저는 계속 주장을 하는데 그 얘기를 하면은 다들 아이 바빠 죽겠는데 말이야. 오르는지 떨어지는지 그것 좀 얘기하고 종목이나 골라주면 되지. 다들 짜증나는 표정을 지으시는데 예, 원칙은 그런 거다. 네네. 이건 좀 알고 하시는 게 좋겠다. 네. 뭐 사실 이게 오를 때는 다 좋긴 한데 개별 종목 비중이 클 때 예.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한번 폭락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사실 만약에 종목을 잘못 들고 있으면 예. 이게 진짜 웬만해서 복구가 안 네,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항상 뭐 소액고 외양간 고치기라고 하듯이 네. 지나 보면 압니다 이게. 네. 그래서 얼마나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지. 네. 그래서 어차피 투자는 평생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리스크 관리를 정말 생명으로 생각하시고 네. 하시다 보면은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